인공지능에 의해 1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시계열 데이터, 즉 순차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초기 구조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이후에 최신 모델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딥러닝을 활용하여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언어 모델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생성 모델이 어떻게 문장이나 데이터들을 생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을 축으로 순서가 있는 데이터이고 영어로는 시퀀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퀀스라고 하고, 예를 들어 주식 가격, 날씨, 자연어 데이터, 그리고 생체 신호와 같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량적인 값들이 있고, 이러한 값들은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치 데이터라고 하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순차적으로 가격 데이터가 이렇게 순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말과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과 목소리와 같은 데이터의 경우에도 그 순서가 있고, 어떤 순서냐에 따라서 그 의미 및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적 데이터와 같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런 순서가 의미가 딱히 없는 데이터들도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은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요소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음 예시와 같이 나 너 좋아해를 너 나 좋아해로 바꾸면 의미가 훼손이 되게 됩니다. 나 너 좋아해와 같이 일반문이 아니라 너 나 좋아해 이렇게 되면은 의문문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요소가 어떤 순서로 오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 다음에 또 어떤 요소가 오는지, 이런 순서 결합 정보가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각 데이터마다 샘플의 길이가 다를 수 있게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5가지 과목에 대한 성적 데이터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5개의 성적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각 데이터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죠.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SNS에 짧게 올리는 글과 같이 짧은 데이터도 있지만은 위키피디아 혹은 백과사전처럼 긴 문서로 이루어진 매우 긴 데이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맥 의존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와 같이 시계열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점점점 특성이 있다와 같이 시계열은 특성이 있다. 이렇게 두 스트링이 이렇게 관련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어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두 번째 예시에서 애플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과라는 뜻도 있지만 애플이라는 회사의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중의적 모호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중의적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변 문맥을 이해해야지만 적절한 의미를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계열 데이터는 계절성 혹은 주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매 계절 혹은 일정한 기간마다 반복해서 증가 혹은 감소하는 패턴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는 수많은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많은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주식 가격 예측과 같이 지금까지의 시계열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데이터의 값을 예측을 한다거나, 주어진 문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예측을 하는 감성 분석과 같은 태스크도 있을 수가 있고, 순차적인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시계열 분류 태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해당 이미지를 잘 설명하는 문장을 생성을 하는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문장을 입력으로 받아서 해당 문장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는 기계 번역 태스크를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딥러닝을 어떻게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딥러닝의 경우에는 샘플 한 개에 대해서 입력 데이터를 입력층에서 이렇게 입력받아가지고 은닉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력층에서 그 입력 값에 대한 예측을 출력을 하도록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키, 몸무게, 음주 빈도, 흡연 빈도, 당뇨 유전 이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 몸무게, 음주 빈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뇨 이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당 사람에 대한 BMI 지수, 그리고 예상 수명, 그리고 당뇨가 걸릴 확률,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딥러닝은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입력값이 한 번에 들어가고 또 한 번에 출력값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와 달리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순차적인 입력값을 순차적으로 받을 수도, 또 순차적으로 여러 개의 결과값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즉 입력과 출력이 한 개인지 또는 여러 개인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추상적으로 다양한 딥러닝 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형태에 따른 구조이며 실제 딥러닝 구조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구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구조를 사용을 하는 것인지 적합한지를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 원투원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존의 딥러닝 구조와 동일한데요. 입력을 한 번에 받고 또 출력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아까 봤던 기존의 딥러닝 구조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구조는 아니고 일반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렇게 원투원 구조로 사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입력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여러 차례 출력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미지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으로 넣고 그 이미지를 잘 표현해내는 캡션 문장을 생성을 한다고 할 때 먼저 어라는 단어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 이미지와 어라는 단어를 고려해서 해피라는 단어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또 마찬가지로 도그를 예측하고 is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한 개 한 개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의 입력과 여러 번의 출력을 내는 구조를 원투매니 구조라고 합니다. 원투매니 구조와는 다르게 여러 차례의 입력을 순차적으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한 번에 출력값을 계산하는 매니투원 구조가 있습니다. 오른쪽 구조와 같이 나 오늘 정말 슬퍼 이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넣게 됩니다. 한 번에 입력으로 넣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입력으로 넣게 되고 딥러닝 모델이 순차적인 정보를 처리하면서 나 오늘 슬퍼라는 이 시퀀스에 대해서 문맥 정보를 벡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맥적인 벡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시퀀스에 대해서 이게 슬픈 문장인지 혹은 기쁜 문장인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도 있게 됩니다.
참고로 각 단어를 모델에 넣는다기보다는 각 단어에 해당하는 어떠한 벡터를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이것을 임베딩 벡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0.1, 마이너스 1.1, 0.05 이런 벡터를 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나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이런 벡터들을 실제로 모델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임베딩 벡터들과 그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해당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여러 입력을 받고 또 여러 출력을 하는 many to many 구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I love you 그리고 문장의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요 S 그 꺽쇠해서 S라는 특수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입력으로 순서대로 넣고 그 다음 입력을 받고 나서는 이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문장의 끝 이렇게 단어들을 생성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구조를 many to many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many to many의 다른 버전으로는 아까는 입력을 넣을 때까지 출력을 하지는 않았는데 입력이 다 끝나고 나서 출력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입력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또 출력을 하는 이렇게 다른 버전의 many to many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화질의 동영상을 그때그때 고화질로 변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입력 문장에 대해서 문장 내의 각 단어, 각 형태소가 어떤 품사인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입력으로 받아서 그때그때 아버지는 일반 명사, 가는 조사, 방은 일반 명사, 애는 조사, 그리고 뭐 신다 같은 경우에는 어미,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품사들을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반대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버전의 many to many를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이런 버전의 many to many를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문제에 대해서 혹은 각각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구조를 쓸지는 그때그때 어떤 게 최적일지를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차적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떠한 딥러닝 구조를 사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기본적으로 순환신경망, 영어로는 Recurrent Neural Network 혹은 RNN 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RNN은 순환하면서 입력값을 넣고 현재 입력값과 직전 상태의 문맥 정보를 결합해서 현재 상태의 문맥 정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펼쳐서 봐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그림과 같이 되게 됩니다. t번째 입력값 xt라고 하는 t번째의 입력값을 넣을 때는 요 xt와 직전 상태의 문맥 벡터 요 ht-1 이것을 결합을 해가지고 현재 상태의 문맥 정보 ht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문맥 정보 ht는 x1부터 여기 x1, x2 해서 xt-1, xt까지 있겠죠? 이렇게 x1부터 xt까지의 입력 정보들을 요 ht에서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딥러닝 모델에는 문장 자체를 입력으로 넣을 수는 없고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형태소와 같은 단어 혹은 토큰 단위로 파싱 또는 분리를 해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형태소 단위로 혹은 토큰 단위로 넣게 됩니다. 수많은 문장 또는 문서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이와 같이 파싱하여서 토큰들을 분리를 하고 그 토큰들에 대해서 빈도를 계산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먼저 단어 사전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200번째 단어,
그리고 가라는 단어는 31번째 단어, 이렇게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사전으로 등록을 해두면은 먼저 아버지라는 그 단어 임베딩 벡터가 있을 것이고, 가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단어 임베딩 벡터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RNN에서는 먼저 초기 상태 벡터 H0는 먼저 그냥 0벡터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아버지라는 벡터는 처음에 뭐 0.1, 0.5, 0.3, 마이너스 1.1 뭐 이렇게 랜덤하게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벡터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값들로 찾아 나가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아버지를 입력으로 넣으면은 직전 상태 벡터, 요 H0라는 벡터와 0으로 초기화된 H0 벡터, 이것과 아버지라는 요 입력 벡터를 결합을 해가지고 H1이라는 입력 벡터, 문맥 벡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입력 단어인 가에 해당하는 또 다른 임베딩 벡터가 있겠죠. 그 임베딩 벡터를 RNN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서 그 벡터와 H1 문맥 벡터, 이것을 결합을 해서 요 두 번째 타임 스텝에 대한 H2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H3도 계산하고 H4, 5 계산하고 H6도 계산하고 H7까지 이렇게 다 그때그때의 문맥 벡터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6을 한번 봐보면은 이 H6은 가라는 단어를 입력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된 벡터이겠죠. 그래서 이 벡터들은 이전에 있는 문맥 벡터들과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H6이라는 문맥 벡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가, 방, 에, 들어, 가까지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문맥 정보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RNN은 중요한 점이 이전 상태와 현재 입력을 조합하여서 새로운 상태를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수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F라는 함수는 활성 함수를 뜻하게 되고, 우리가 딥러닝을 배울 때 활성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었죠. 그 활성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RNN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tanh-라는 함수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문맥 벡터와 현재 입력 벡터를 조합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WHH 그리고 WHX 뭐 이런 행렬과 B라는 바이어스 벡터를 사용해서 조합하게 됩니다. 이런 행렬과 벡터는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인공신경망에 있는 가중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원투매니, 매니투원에서처럼 출력을 계산을 할 때는 다음 수식과 같이 현재 문맥 벡터를 활용해서 출력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의 경우에는 현재 문맥 벡터 HT를 사용을 해서 출력층에서는 다음 단어가 올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에서는 WYH라는 가중치가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WHH 그리고 WHX, WYH와 같은 가중치들은 그리고 그 앞서 말한 단어 임베딩 벡터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경사도 하강, 이전 수업 시간에 딥러닝을 학습을 할 때는 경사도 하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했죠. 이런 경사도 하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각각의 가중치에 대해서 최적화된 값을 찾게 됩니다.
즉 RNN을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가중치들 그리고 단어 임베딩 벡터와 같은 가중치들에 대해서 최적값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NN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순차적인 인풋에 대해서 가중치를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컨볼루션 신경망 또한 가중치를 공유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컨볼루션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지역적인 연결에 대해서 동일한 가중치를 공유하면서 이런 동일한 가중치를 공유하면서 액티베이션 맵을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가로 세로 크기가 3인 이미지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필터의 크기가 가로 세로 2라고 한다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컨볼루션 하고 또 요 부분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할 때는 동일한 이 필터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입력 이미지의 크기와 상관없이 딥러닝 파라미터 개수가 항상 일정하고 또 파라미터 개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환 신경망 또한 여러 타임 스텝, 지금은 여기에 X 4개의 입력이 있고 4번의 스텝을 통해서 입력들을 넣게 됐는데 4번 뿐만 아니라 5번, 6번 이렇게 가변적인 타임 스텝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중치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X1부터 X4까지 입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중치, 요 WHH, WXH, WHY와 같이 동일한 가중치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타임 스텝, X1과 더불어서 X4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WHH, WXH, WHY 이런 동일한 파라미터들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의 순차적인 길이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파라미터 개수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파라미터 수를 공유함으로써 파라미터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 입출력에 대해서 동일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고 딥러닝을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에러 혹은 로스를 계산을 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한다고 했죠. 그럼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학습 시그널을 흘러주게 되는데 이렇게 그 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 시그널을 흘러주게 되는데 여러 학습 시그널에 대해서 동일한 가중치들에 이렇게 흘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에 대해서 많은 학습 시그널을 다 같이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순환신경망, RNN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습을 진행을 할까요? 이전 수업에서는 딥러닝은 역전파, 영어로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 레이어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가중치에 대해서 경사도 또는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하고 이를 통해서 경사도 하강 기법, 영어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을 해서 그 모델의 예측한 값과 정답과의 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모델의 가중치를 최적화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RNN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여러 입력과 출력을 하기 때문에 가중치의 경사도를 구하기 위해서 단순한 역전파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역전파, 영어로는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혹은 BPTT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모델의 각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경사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다음 예시와 같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RNN 모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처럼 I love you 그리고 문장의 끝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문장의 끝 이렇게 단어들을 생성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예측을 할 때는 단순히 단어 자체를 생성을 하는 게 아니고 단어의
단어가 등장할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0.7, 0.85, 뭐 70%, 85%, 60%, 90%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사랑해 그리고 문장의 끝까지 쭉 단어들의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 단어들이 정답이므로 원래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정답 단어들에 대해서는 확률이 1로 예측을 해야 올바르게 예측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오차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절대값 오차를 예시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라는 손실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해당 함수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은 별도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차들을 이용을 해서 역전파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순환신경망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역전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오차 먼저 가지고 경사도를 구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시점, 요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단어에 대한 오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은 먼저 WHY에 대한 경사도를 구하고 그 다음 WHH에 대한 경사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WXH에 대한 경사도를 구하게 되죠. 그 다음 거슬러서 사랑해 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차가 있고 이 오차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경사도를 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WHY에 대한 경사도를 구하고 그 다음 WHH를 계산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WXH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WHH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오는 경사도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쪽으로 오는 경사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경로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이 WHH를 WHH에 대한 경사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매 시점에 대한 WXY, WHH 그리고 WXH, WHH 그리고 WHY의 경사도들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 경사도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각 가중치에 대해서 여러 시점의 경사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WHH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가중치들이 계산이 되어 있죠. 이러한 여러 개의 각 타임 스텝별로 여러 개의 경사도들이 있는데 이를 다 더해서 최종적인 WH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렇게 다 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간에 따른 역전파를 통해서 순환신경망의 가중치들인 WHH, WXH, WHY의 경사도들을 전부 다 구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전 딥러닝 학습하는 것과 동일하게 경사도 하강 기법을 통해서 해당 가중치들을 에러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최적화된 값을 찾아가면서 이 RNN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